출발 새 아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성으로서 군복무를 하는 내내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다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육군 부사관 A씨에 대한 인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시행 규칙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이에 대해서는 전역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육군은 A씨가 성주체성 장애를 앓고 있다면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그가 성전환 수술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신체 장애를 유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20여 개 국가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고 성전환을 했다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거나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군대가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우리도 신중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사실 지금이 7시 2분을 좀 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별로 안 막히지 않아요? 찻길이? 예, 저도 출근길은 시원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 그리고 이제 이국정 교수한테 이제 욕설을 했다는 논란, 이게 네. 좀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그 아주대병원의 교수들이 나서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요. 네. 특히 이제 아주대 의대 교수회 같은 경우는 유희석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했고요. 네. 의료원장의 임기가 올해 2월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사임 자체보다도 오히려 사과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국준 교수한테만 욕설을 하신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교수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욕설을 들은 게 일반 교수들 중에서도 몇 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상한 사람은 결코 한 가지만 이상하지 않다. 아, 그래요? 여러 가지가 이상합니까? 예, 이번에도 이제 거기에 좀 들어맞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남한테 함부로 욕설을 하는 사람이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 할 리가 없다. 결국은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어쨌거나 이렇게 교수회까지 나서면서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원장 사이에 이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네요. 만약에 예. 이분이 그렇게 욕설을 평상시에도 잘하고 네. 다른 분들에게 별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면 네. 왜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이 학교 교수님들이?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병원이라는 좀 특수한 환경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의사라는 직종이 특히 이제 예전에는, 요즘은 좀 훨씬 덜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도제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들 하니까 네네. 그게 이제 자칫하면 병원에도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병원장이 워낙 또 그 의료원장이 워낙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좀 항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공론화되지 못하다가 이걸 예. 기회로 그럴 수 있다, 이런 말하자면 얘기군요. 이제 스타 의사인 이국종 교수도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욕설을 듣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다른 네. 일반 교수들은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왜 이번에 터졌는지 사실 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네. 어쨌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권역 외상센터 병실이 부족한 경우에 그 학교 병원의 병실이 비어 있어도 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이거를 두고도 이제 병원 쪽하고 이국종 교수하고 일종의 뭐 진실 게임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병원 측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해 병원 내부 공사가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병실이 부족해지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과장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MBC하고 JTBC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보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본관 병실을 내주지 말라는 어떤 병원장의 지시사항이 적힌 메모, 이거 보도가 됐고요. 네. 이 메모가 외상센터가 오픈했던 2016년 이후에 계속 이제 벽에 붙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병원장의 지침 때문에 지금 병실이 있긴 한데 내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원무팀 직원의 녹취가 이미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권역외상센터에 이제 병실이 없을 경우에 환자를 더 받지 못하니까 이제 그거 이제 바이패스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그 바이패스의 발생 현황도 체크를 해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됐던 뭐 10월, 11월뿐만이 아니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1월부터 내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주대 병원 측에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이제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여당이 이번에는 경찰개혁 쪽에 좀 불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4월 총선 전에 경찰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수사권 조정이 이번에 이루어지면서 자칫하면 이제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 이런 비판과 우려가 나오니까 조금 속도를 내보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경찰이 12만 명? 그렇게 좀 사람이 많잖아요. 규모 자체가 엄청 크죠. 네, 그런데 권한이 또 엄청나게 많이 예전보다 가져갔기 때문에 네. 사실 경찰 권력을 좀 견제해야 된다. 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경찰 조직은 사실 우리 권력기관들 중에서 가장 조직 규모가 큰 그렇죠. 조직이고요. 뭐 이를테면 지금까지 경찰은 검찰의 하위 파트너, 그러니까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법률에 명시된 대로 검찰과 동등한 협력 관계 네. 여기에 이제 올라서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그 수사를 끝낼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 그게 이제 경찰한테 넘어왔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던 수사 지휘권도 폐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에 대한 권한은 경찰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규모가 큰 경찰 조직, 거기다가 이제 정보 조직도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동시에 이 거대한 비대한 권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통제한다는 건가요? 뭐 법률가신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사실 이제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권력을 여러 개로 쪼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경찰 개혁 관련된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히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게 자치경찰제의 도입인데요. 네.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은 지금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경찰 조직이 응집이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전국적으로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이제 지방경찰과 중앙경찰을 분리하는 효과가 있고요. 정보경찰을 따로 떼어내서 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정보가 몰려서 그걸 가지고 뭐 민간인 사찰을 한다든지 정치인들을 압박한다든지 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좀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뭐 크게는 국가수사본부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뭐 치안이나 행정하고 분리되는 그런 어떤 수사 조직을 따로 만들자.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 조직을 각 부문별로 쪼개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네. 통제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세 번째 소식은 오랜만에 제가 이제 우리공화당 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강경보수 입장이 이제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대표. 네. 놀랍게도 이번에 이제 정세균 총리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던진 이유가 좀 다르던데요. 네. 예, 어떻게 보면 홍문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정치적 소신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신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후보자 시절에 4차례나 만났대요. 아, 네. 예, 4번 만났을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좀 힘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정세균 당시 총리 후보자는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석방에 힘을 써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물 마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예. 조원진 의원이 원래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네. 여러 가지 일을 혼자 이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조원진 의원 얘기는 잘 안 나오고 홍문종 의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예,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 조원진 대표하고 홍문정 대표 사이에 알력이 있다. 그렇죠. 이런 예. 뉴스들은 좀 몇 번 전해졌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홍문정 대표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애쓰고 있다는 어떤 뭐 언론의 노출 이런 게 좀 네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이제 청와대 인사들하고도 만나면서 조금 힘써달라 이런 얘기를 자기가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강기정 정무수석은 그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찰에 말씀을 하시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그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결국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안 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파기환송돼가지고 이제 고법에 내려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유일한 방법은 검찰에서 형 집행정지로 잠깐 풀어주는 거. 네. 그거 정도인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맞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박영수 특검팀에서 네. 수사팀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현재 총장이다. 그런 거 생각하면 과연 형집행정지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원래 법무부 소관이라서 네. 장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예. 예. 어쨌든 요점은 홍문종 대표가 정세균 의장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게 전제인데 예. 실제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모르죠?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라서. 예,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제 국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헬이야? 안녕하세요. 가짜뉴스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헬마우스입니다. 저는 유튜버로서 그동안 구독자와 조회수만 신경을 써왔는데요. 이제는 YTN 라디오 고정 출연자로서 청취율 관리도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다면 즐겨 듣는 프로그램으로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중요하니까 2번 말씀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이라고 꼭 말씀해주세요. 이제 3번이네요. 이제 청취율도 헬마효과, 헬마 코인 제대로 탑승해봐야죠.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동지들이여, 가자!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아주 스마트한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의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빨간 목도리가 아주 인상적이신데요. 그 4.15 총선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1호 공약을 발표하게 됐는데 이제 딱 석 달 남았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 자유한국당은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그런 방안 뭐 이런 걸 해보겠다. 또 원전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 각 당의 1호 공약이 갖는 의미, 뭐 가능성 이런 걸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강 의원님. 예. 일단은 공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당이 생각하는 지금 국민들의 요구라든지 시대 요구를 잘 파악해서 그렇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의 이제 총선 1호 공약이 이렇게 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입니다. 네. 여기에는 저희는 좀 그런 걸 담았습니다. 민생 중심이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 네. 그 미래 중심으로 정책 선거를 치르겠다는 저희 당의 좀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제 22년까지 전국에 한 5만 3천여 개에다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할 것인데요. 아마 좀 가계 통신비 부담이 적지 않은데 우리 서민층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20대, 30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비 빵원, 대빵 시대를 열겠다는 게 저희 당의 총선 1호 공약입니다. 근데 1호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약하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한번 한국당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백 의원님 어떠십니까? 1호. 네, 1호.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1호에다가 우리 국민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 1호 공약을 경제 분야에 냈고 경제가 거시경제든 위시경제든 굉장히 위기에 처했고 폭망해 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담고 있죠. 그중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재정의 어떤 국가 재정에서 채무 비중이 높아지는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 재정 건전화,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국가 채무를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는 이런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미래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빚을 안 넘기려는 이런 의지를 담았고요. 네. 그리고 이 경제 정책에서 가장 지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담았는데 이 탈원전 정책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전력 회사들의 공기업 적자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기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전기값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 지금 탄소 섬유 산업이라든지 또 뭐 철강 산업이든지 기계 산업 모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은 진짜 폐기돼야 된다. 이건 뭐 현재 국민들에게 전기료 올라가는 고통뿐만 아니라 네. 미래의 어떤 산업 경제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고 실물 경제에 가장 어려움을 주고 있는 노동시장의 어떤 경직된 노동시간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 노동제라든지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이용해서 네. 기업들에게 그 노동시장이 주는 압박감을 들어주려고 하는 기업과 국민과 국가 재정 모두에 대해서 경제 문제를 우리가 파고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공수처 관련된 일단 그 공약은 폐지 뭐 이렇게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그 1호에서 일자에 빠졌지만 공수처는 뭐 이번에 공약을 냈는데라도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막으려다 실패했던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공약이 안 넣더라도 네. 만약에 다수당이 되면은 폐기될 법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시켜야 될 1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어쨌든 뭐 각 당의 1호 공약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나쁜 평가는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의당 공약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제가 조금 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좀 이렇게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는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좀 우리 정책이라는 것도 공약이라는 것도 네. 이렇게 큰 덩어리의 얘기보다는 정말 우리 국민들 생활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국민들의 실생활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공약이 저는 실질적으로 더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미 펼쳐졌죠. 네. 이 데이터 빵원 시대를 연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네. 각 당의 공약들도 이렇게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삶에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실현 가능한 걸로 하시겠다. 1호 네. 공약을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저는 한국당이 어쨌든 1호 발표가 약간 헛발질이 좀 몇 개 있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인재영입 1호가 육군 대장이 아니라 갑질 대장 박찬주였습니다. 네네. 완전 뭐 여기에서 정말 망신 다 당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그 뒤에 또 극단적인 투쟁을 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어요. 네. 법을 어렵게 통과시켜서 시행도 안 해봤는데 네. 이거를 폐지 공약으로 내건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전히 한국당이 21대 국회도 네. 정쟁으로만 가겠다. 정쟁을 반대로만 한다. 하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인재 영입에서도 실패하고 총선 1호 공약도 공수처 폐지 내걸었다가 뒤집는 모습 보면서 좀 우리 한국당이 더 이상 정쟁이나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 좀 미래를 내다보고 민생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영희 진행자님이나 국민들이 민주당의 무료 와이파이 공약에 대해서 무게가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재탕 3탕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 때도 무료 와이파이 공약 그 앞에도 내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면 그럴싸하죠. 5만 3천 개를 설치해서 통신비 인하하고 통신사각지대를 주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공약 관계없이 정부가 어떤 정부 들어서도 가야 될 공약이다. 이것은 알아야 되는데 이 통신비 인하가 되면은 통신비가 인하되면은 그 통신회사들이 수입이 줄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악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것으로 통신회사들은 이 통신비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논리와 또 이 지금 행식 논리 속에 보면은 그런 모습도 있다. 지금 당장은 이거 무료 와이파이에서 통신비를 인하시키겠다 하지만 결국은 통신회사를 재정을 압박해서 경영을 압박해서 통신비를 올릴 수 있는 요소 됩니다. 아무튼 뭐 재탕 삼탕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선감도 없고 이게 뭐 표에 도움이 되면은 재탕 삼탕 신장기업 막 하구나. 그래서 무게가 떨어진다 보는 겁니다. 네, 신장기업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두 당의 얘기는 그런데 사실 정의당의 공약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살 청년에게 3천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걸 청년 기초 자산제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이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의당이 생각보다 통이 좀 작네요. 수능 지면 뭐. 통이 작아요? 3천만 원씩 준다 하지 말고 표될 것도 3억씩 준다 하고 30억씩 준다 하죠. 수능 지면 좀 벅벅 크지. 근데 이 3천만 원 제한을 청년을 위한 제한인가 정의당이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한 제한인가 국가를 위한 제한인가 이런 기준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뭐 예산 추계보면 18조 정도 든다고 하는데 지금 청년에게 돈을 3천만 원 주고 3억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일자리 만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잡는 기회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이 3천만 원 제한을 정말 청년의 마음속으로 청년을 둔 가족의 마음속으로 청년을 둔 국가의 심정을 걱정심정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정의당만을 위해서 정의당의 의석을 위해서 정의당을 위해서 표를 위해서 만드는 건지 봤을 때 제가 막 첫째는 통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문제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강 의원님은? 일단은 뭐 그 청년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좀 두신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또 이제 부동산에서도 불로소득이 너무너무나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청년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이렇게 좀 전문가들 공이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꾸 이게 한국당 공약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탈원전 폐기하고 52시간제 폐지하자라는 게 이번에 한국당 공약 아닙니까? 네, 유연하게 하자. 저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공약 내세우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당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만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책 경쟁이 되겠구나 할 텐데 에너지 전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고 원전의 비중을 60년에 걸쳐 줄여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탈원전 폐기라고 얘기를 하고 주 52시간제 폐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과정 양립이라든지 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로부터 정말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시대적 요구가 모아져서 주 52시간제를 국회에서 어렵게 합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제 폐지하자 그러면은 공약을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주 100시간 노동제를 우리는 확립하겠다. 한국당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공약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아요. 이 노동시장을 계획하는데 주 52시간을 경직되게 하지 말고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만들자. 탄력 근로제라든지 탄력 근로제 또 이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이 이렇게 부담이 안 되는 이 노동시장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52시간을 폐지하다는 말 없어요. 그것은 결국 근로시간이 52시간이든 뭐 그보다 더 적은 50시간이든 4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간에 기업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있는 거. 그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 이런 의미로 그 노동시간에 대한 계획을 했고요. 탈원전 정책은요. 제가 이건 더 잘 압니다. 지금 철강 다음에 나오는 탄소섬유가 모든 기초 소재 산업인데 이 소재 산업이 전부 만들어진 이유가 전부 전기입니다. 값싼 전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값 오른다는 거는 양질의 전기를 값싸게 공급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또 전기세 인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탈원 정책 폐기하자는 게 하나의 그 네거티브 정책이 아니고 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또 한국당하고 이 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얘기까지 나와서 또 이슈가 되기도 하셨었는데요. 어떻게 돼요, 우리 부동산?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네.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현 정부가 대통령이 또 장관이 이렇게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봐요. 집 두 채인 사람 팔으라 그러고 네. 또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왕창 올려서 거래세 나 보유세를 올려서 집 보유에 대한 의욕을 약화시키겠다는 이런 정책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시장 원리에 따르면은 네. 집값이 오르겠어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갖고 싶은 사람의 숫자보다가 공급이 적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공급을 해서 시장의 원리 따라가야 되는 거지. 개인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압박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서울에 그 보유세를 올리면은 특히 그 은퇴한 분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보유세 올리면 집을 한 평씩 따로 이게 잘라서 팔 수도 없잖아요. 아파트 어떻게 잘라서 팝니까? 네네. 이런 고통을 마음대로 강요하는 거. 어제 정의당 공약에 보니까 18조 어떻게 구하느냐. 집 가진 사람, 재산 가진 사람 세금 많이 걷어줄 수 있다 하는데 이게 사회주의적 발상이에요. 네. 이거 좀 시장 원리에 가야 된다.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인식의 대전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강경 의원님. 저는 이 부동산은요 시장 원리에 맡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도 시장 네. 원리에 맡겼더니 어떤 부작용이 났습니까? 이 소득의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어졌고 이로 인해서 개인의 인간성도 파괴되지만 공동체도 국가의 존립자태도 위협받는 게 지금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개입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자본주의 원리대로 운영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이 자본의 탐욕을 규제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죠. 토지라는 이 재화는 정말 제한되어 있는 재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 원리에 맡겨가지고 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게 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라 그러면은 네. 수많은 서민들과 이 실수요자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을 두 채, 세 채, 네 채, 10채씩 몇 채씩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이 시장의 실패를 제어하기 위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사회만 볼 수는 없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기정 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상한가를 실현한다든지 그리고 이 다주택자들에게 이 자산 규모에 맞게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또 의외로 자기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이 팔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서 여기에서의 공급 물량도 늘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로 인한 불필요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도 저는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1인 가구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정말 이렇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히 공급하려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공급 부분도 늘려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공익성이 일정 부분 반영돼야 되고 제한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 다 하고 또 역대 정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서 공익성보다는 더 우리 자본주의 원리인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제가 군시안할 때 보니까 어느 그 군의 간부가 오토바이 사고를 냈어요. 오토바이 사고 나니까 지휘관이 그 다음날 돼서 오토바이를 다 팔으라 그랬어요. 전부 며칠까지 다 팔아라 하니까 그 오토바이를 팔 수가 있습니까? 그 교통수단인데 그래서 오토바이를 가족 앞으로 바꾸고 이렇게 또 타고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무시하고 재산권 형사를 무시하고 이런 제도를 펼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안 되고 했습니다만 공급을 늘려서 시장의 원리 속에서 가도록 하겠다. 이게 네. 정상적이죠. 무한 책임을 느끼는 것 같은데 왜 무한 책임 느끼는가 또 표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과할 거 사과해야 됩니다. 부동산이 실패했습니다 지금. 네. 여기까지 일단 좀 토론이 너무 뜨거우니까 잠시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지금 그 부동산 대책 얘기하다가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강병원 의원님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을 뒀던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 문제에 개입했다 그래도 다 이게 위헌 소송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토지라는 거는 제한된 거고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헌법 37조라든지 119조에 의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줬기 때문에 뭐 상한가라든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헌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시중에 유동자금이 지금 1,00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공급만을 늘리는 시장 원리에 충실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먹거리만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주택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에게 자산 수준에 맞게끔 보유세를 더 늘리고 그들이 자꾸 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식 네. 그리고 서민들과 1인 가구들 이 사람들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뭐 반론 하실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회시간 다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공개념 속에 그 공익성을 고려해서 부동산정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때 역대 정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대응하는 대통령부 선거를 앞두고 얘기하는 강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그냥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 인식을 의심케 하는 이런 그 수준이기 때문에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예. 네. 뭐 얘기하실 거 이제 예, 얘기 다 일단은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러 사람이 나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예. 개인의 생각이라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정하신 거네요. 마치 이게 정부의 무슨 정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 적이 됩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무수석이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강수석님을 따로 한번 여쭤보고 끝내는 걸로 하고요.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선천적 장애인의 의지가 약하다는 심리학자들의 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잘 나오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수로 말을 잘못해 막말 파동에 걸리면 정치 생명에 네네. 위협을 받기 네. 때문인데 이해찬 대표는 실수로 막말하는 경우보다는 준비된 막말이 많아요. 준비된 막말이요? 2017년인가 네.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20대 국회가 진짜 정말 대치정국으로 가는 하나 큰 극이 됐는데 이게 그때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 인식이 20년간 계속 집권하고 보수세를 괴멸시키겠다, 박멸시키겠다는데 특히 그것이 우리 여의도를 얼어붙게 했던 준비된 막말이죠. 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선천적 장애인에게는 의지가 박약한 거다. 참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의지가 박약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비판하는 한국당에서도 또 마음이 삐뚤어진 장애인이 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가 한 이야기하고 또 학술 회의장에서 나온 얘기들하고 좀 다르게 봐야 예. 되는데 예. 그 뭐 어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해찬 대표는 총리도 지내셨고 장관도 지내셨고 또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한 말씀에 갖고 있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사과했다 그래요. 네, 사과 많이 하셨죠. 사과 네. 진정성 있게 정말 장애인에게 장애인 가족에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강 의원님? 예, 일단은 뭐 그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본인도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를 그렇죠. 했습니다. 이제. 예.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필요 이상으로 또 물고 늘어지는 것도 좀 정쟁화하려는 의도인 것 같고요. 저는 네. 공격거리 잡았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이게 여야가 공이 가끔 이런 지도자들은 실수를 하는데요. 네. 이 기회에 좀 우리 좀 정치권과 우리 사회 전체가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성찰한다 그러면은 정말 진정성 있는 장애인 정책으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책으로 오히려 이제 승화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19일날 귀국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년 4개월 동안 외국 가셨다가 이제 오시는 그 얘기가 보수통합과 맞물
맞물려서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어디에 둥지를 틀지 되게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안 전 대표가 많이 달라졌대요.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졌다고 그 측근이신 이동섭 의원이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예. 아, 또 기대가 되긴 갑자기 기대가 됩니다만 막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또 보면은 이번에도 좀 특유의 그 애매모호함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간을 보는. 간을 보는. 그러니까 국가대개조, 뭐 전면적 혁신, 과감한 청산 등 굉장히 좀 새정치 못지않게 네. 거대 담론 가지고서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뭐 한 7차례 정도 던지시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풍운동 얘기도 하셨죠. 네. 네. 조금 이게 또 예전에 그 안철수 대표가 우리 국민들 실망시켰던 간철수의 모습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좀 그 낡은 정치 청산하겠다라고 맨날 좀 9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게 안철수의 새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이 뭔가 좀 선을 좀 긋지 않았습니까? 혁신이라든지 네네네. 새로운 정신 없이 보수 통합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좀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하고 있는 이 보수 통합 논의는 네. 묻지마입니다. 정말 이게 무슨 짬뽕 잡탕밥처럼 막 모아놓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절대 국민들 이거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네. 정말 이렇게 국민과 우리 국회, 사법부 심판이 끝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 위에서 헌법 파기하고 국정농단했던 세력과는 선을 긋는 이 정치권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여전히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다 모아가지고 하는 통합에 대해서 국민 누가 용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뭐 간보기를 했는데 강기님이 안철수 간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본래 정치현실 본래 안 그러면 지금 제1야당 쪽에서 본래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안철수와 현재 안철수, 미래 안철수를 구분짓는 모습이 안 보인다. 뭐 남한테 낡은 정치가 본인에게 먼저 물어봐야 될 문제에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4월 총선을 앞두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지난 2년간 이 국정이 대한민국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어느 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 했습니까? 이게 대답을 해야 되고 지금 딱 서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정권 심판 논의 제1야당의 핵심 슬로건 아닙니까? 그러고 또 제1야당 심판 해야 된다. 이런 야당 심판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은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한쪽을 선택을 하든지 그봐 정권도 심판하고 제1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것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 위치를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도 그 부분에서 같은 생각인데요.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네. 저희 민주당하고 함께 했다가 네. 저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바른미래당을 또 창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어지럽게 갈아타고 있는 당적. 자, 이거를 보면서 이제는 또 한국당에서 저렇게 러브콜을 하니까 한국당이 보기에도 뭔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 나라의 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통찰력과 비전을 분명히 해서 국민에게 나타나기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지럽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19일 귀국하시고 나면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한번 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청와대의 대변인 세 분이 박수현 전 대변인, 김의겸 전 대변인,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까지 이번 총선에 이제 나오시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 만드는 거 아니냐, 청와대 프리미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예전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그 청와대 출신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또 국정 운영을 함께 네. 진두지휘하면서 경험했던 저는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집권 후반기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네. 이렇게 검증되고 능력 있는 인사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온다면 저는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의 이제 그 우려나 비판들처럼 이 청와대를 경력 쌓기용으로
본인의 출세라든지 네. 출마 경력 쌓기용으로 삼았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청와대 출신들이 우리 당에서 원하는 거는 험지에 가서 싸워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한국당 의원님들이 계신 곳이라든지 우리 당에서 정말 이렇게 패배했던 곳에 가셔가지고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당이 또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 가시거나 그런데 좀 당내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꽃길만 걷겠다는 혜택은 혜택대로 보고 고생을 안 하겠다는 좀 그런 것들은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우리 당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도움이요? 정권을 네. 담당했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분명해지고 전선이 분명해질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국회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국정 철학을 너무 잘 이해한 분이 많아서 문제예요. 국회는 견제 기능입니다. 대통령 국정 철학을 비판하는 곳이에요. 대통령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견제하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 철학을 이해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정말 청와대가 최고의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해내고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데 네. 거기 1년, 2년 있으면서 지역구에 자꾸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지역구 왔다 갔다 하고 선거 준비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은 또 안위를 위해서 야, 국회 가니까 이 정권 아래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좀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면죄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청와대에서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지역구 왔다 갔다 한 이 사람들요. 국민이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와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네. 청와대 경력 앞세워서 안 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청와대 국회의원 하라고 보낸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해 줄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정권 심판론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말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 지금이라도 대통령 잘 보좌하고 일하세요. 지역구 쭈삐쭈삐 다니고 현역 의원들인데 가지고 자꾸 그렇게 서로 뭐 물밑 싸움하지 말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최고의 공직자들이 가서 정말 임기 동안 나라만 생각해야 되지. 다음에 배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네. 사람 올 때 각서를 받아야 돼요. 난 국회의원 안 나가겠다고. 각서를, 네, 각서까지, 예. 일단은 뭐 그 백승주 의원님 말씀 중에 저도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참여정부에서 5년간 행정관으로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그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분들의 자세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네. 청와대 출신들이 정말 이 국가적으로 과제가 많은 시대에 대통령 모시는 데도 충실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끝입니까? 네. 와, 오늘 너무 깔끔하게 강 끝났는데. 의원님 예. 마지막 부분 저는 청와대 근무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진짜 우리가 이 현대사 속에서 참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오는데 청와대는 공직자들 마음가짐 그 하루를 하더라도 네. 참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대한민국을 잘 끌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다음 자리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있는 데 가서 물밑 개근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 미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네, 오늘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에서 아주 깔끔하고 아주 아름답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뉴스 들으시고 8시 정각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